2015년도에 시행되었던 550체 PSD 상황 판단 1번부터 20번까지 해당하는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형은 나책형, 이 점 참고하기 바라고. 자,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헌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읽어보면 헌법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원리를 정하는 최고법이다. 헌법이라는 용어는 영어에 constitution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걸 뭐 한 문장 한 문장을 이제 곱씹으면서 읽을 수는 없으니까 좀 키워드 중심으로 가서, 어차피 이제 5개의 선지를 볼 때 또 다시 한번 또 지문을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좀 빠르게 좀 넘어가는 걸로 한번 해보죠. 서두에 소개를 하고 있고, 근대 초기 우리나라 중국은 국제, 헌장, 국헌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 오늘날에는 공동체의 최고 법규범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근데 엄격히 보면 뭐죠 하면 constitution은 일정한 구성체, 공동체를 의미하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헌법학에서 헌법이라는 용어는 문맥에 따라 뭐 둘 가운데 어느 하나를 지칭하기도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뭐 같이 지칭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역사적으로 헌법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이제 중국 전국 시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쭉.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고려 조선 시대에 편찬된, 여기서 헌법이 국제 용어가 이제 쓰였고, 헌법이란 말은 이제 1884년 한성순보의 실행글에서 오늘날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정법에서 처음 사용된 것은 이제 1919년도에 공포되었던 대한민국 임시헌법이라고 합니다. 한편 헌법은 시대 흐름에 따라 뭐저저 해가지고,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국가의 최고기관을 조직 구성하고 이들 기관의 권한 행사 방법, 국가기관의 상호 관계 및 활동 범위를 정한 기본법이다. 이러한 의미의 헌법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어떠한 형태로도 존재하고,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권력 분립에 의하여 국가 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것을 내용을 하는 헌법이라고 합니다. 이거 그 헌법 조문, 그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거랑 약간 많이 유사하죠. 1번 볼게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은 헌법 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고 했는데, 바로 1번에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배치됩니다. 틀렸어요. 자, 고려사에 기록된 국제라는 용어는 오늘날 통용되는 헌법의 의미로 사용됐나요? 아니죠. 오늘날 의미로 통용되는 헌법의 의미를 사용한 것은 한성순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실정법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19년도에 등장을 했고, 3번. 그렇죠. 이제 구성체, 공동체를 지칭하기도 한다고 했죠. 3번이 정답이고, 고유한 의미의 헌법 자체가 국가 권력의 조직과 구성을 이제 토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맞잖아요. 틀렸습니다. 요거는 좀 약간 애매한 선지인데, 어찌됐건 정답이 되는 선지가 될 수 없다. 왜냐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거 좀 설명하기가 좀 까다롭네. 문제를 그냥 입 닫고 고개 쳐박고 이제 문제를 풀면 뭐 큰 문제는 없는 부분인데, 이걸 좀 설명을 하니까 이 지문이 약간 좀 조금 좀 그렇네요. 단어도 그렇고.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이 중국이 처음에는 이제 최고법 규범을 의미했는데, 뭐 현재는 뭐 이렇게 사용한다 이런 언급은 없었습니다. 아시겠죠? 2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좀 애매한 질문이네. 자, 한반도에서 연행된 고개 종목의 기원은 문헌 자료로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하지만 자생적, 이것도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제 한반도에서 연행되었던 고개 종목은 삼국시대에 이미 시작된 것으로 추정.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니라는 거죠. 어찌됐건 이제 추정이 된다. 얘네들도. 고개 종목이 국내 문헌에 처음 등장하는 시기는 고려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발견된 고개 종목에 대한 최고의 기록은 이규보의 시인데, 뭐 그렇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연희를 보고 지은 관나이에는 봄에 임금과 신하가 궁궐에 뭐 이렇다고 해요.
이런 걸 이제 체크를 한번 해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 대표적인 연희 종목이 뭐가 있냐 딱 봐도 선지에서 물어보기 좋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체크를 합니다. 성종 19년 조선에 왔던 명나라 사신 동원의 조선부를 보면 그 시절 연희의 기후가 뭐 그렇다고 합니다. 1번 볼게요.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임금은 연희를 볼 기회가 있었죠. 여기 나와 있으니까. 고려시대 문헌 자료를 통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고개 종목의 기원을. 자, 여기 나와 있죠.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서두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된 거는 알겠는데 문헌 자료에서는 이제 뭔가 문헌 자료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오피셜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한나라 고분벽화에서는 얘네들은 이제 그 삼국시대에 없었는데 그 있었다고 했잖아요. 중국에. 맞죠? 어딨어? 한나라가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이전 중국 한나라 고분에는 이런 종목이 뭔데? 줄타기, 땅제주, 소떼타기. 맞죠? 자, 중국 사신 동원은 고려시대가 아니라 조선시대 연희를 보고 이제 그 감상 그 문 같은 개념으로 이제 쓴 거겠죠. 틀렸습니다. 고구려에서는 나무, 자, 줄타기랑 땅제주, 소떼타기 아까 뭐 그거라며요. 근데 연행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고구려에서도 이걸 했을 거로 추정된다. 맞죠? 자, 그래서 5번도 틀렸죠. 연행됐다고 추정했다라고 이제 그 지문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 2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할게요. 3번까지도 이제 지문형 문제인 것 같고, 자, 유럽인이 아프리카를 포획해서 노예화한 것은 1441년 포르투갈인이 모리타니아 해안에서 10명의 주민을 잡아간 때부터이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약 950만 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노예로 이제 강제 이주됐고, 이동 중 평균 사망률이 15%. 그러니까 언어 논리 지문과의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런 수치,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죠. 물론 언어 논리 지문에서도 이 정도의 수치는 나올 수 있어요. 뭐 삼투압 농도, 김치, 무슨 뭐 과학 지문 이런 거 나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약간 좀 성격이 다릅니다. 물어보는 결이. 현재 세네갈에서 카메룬에 이르는 해안 지역이고, 이렇게 포획된 노예는 이렇게 보내졌다. 왜 이제 많은 노예가 보내졌냐 봤더니 브라질로 16세기 후반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사탕수수 농장이 이 지역에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 금강, 커피, 담배, 면화, 재배 농장에서도 노예가 많이 활용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획된 노예를 송출한 국가를 규모 순서로 나열하면 뭐 이렇다고 합니다. 노예 무역은 이제 영국의 왕립 아프리카 회사, 네덜란드의 서인도 회사, 프랑스의 기네와 회사 등 개인 사업자가 민간 자본을 모아서 운영하는 방식이었지만 국가의 자원을 뭐 절실히 필요로 하였다라고 합니다. 뭐 그렇게 까다로운 지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길지도 않고. 자, 기억 보도록 할게요. 이 기간 동안, 자, 950만 명이 강제 이주되었으니까 1100만 명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틀렸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프리카를 떠난 노예랑, 이거는 이제 기억에서 물어보는 건 아프리카를 떠난 노예의 인원수를 물어본 거고,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는 강제 이주된 노예의 수를 묻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물어봤냐면 여기 나와 있잖아. 평균 사망률이 15%. 그래서 아프리카를 떠난 노예의 수는 더 많았을 것이다. 자, 15% 사망을 했으면 생존율은 몇 프로일까요? 85%가 되겠지. 자, 그럼 나누면 되잖아. 그럼 이제 원수를 알 수 있는 거니까. 자, 근데 뭐 이걸 각 잡고 계산할 필요는 없겠지. 1 주면 나눗셈 하면 여기 100 남잖아. 그럼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11xx가 되는 거잖아. 그럼 모르긴 몰라도 1100보다는 무조건 크잖아. 이 XX 뒤에 따라오는 애들 때문에. 그래서 1100만 명 이상이다 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니은. 독점 사업이었다. 자, 국가 독점 사업이었다 라는 말은 이 지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하물며 노예, 무역은 민간 자본을 모아서 운영하는 방식이었다. 누가? 국가가? 아니, 개인 사업자가. 여기만 봐도 틀렸다 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대부분 자메이카로 보냈다라는 말은 틀립니다. 지금 뭐 이렇게 브라질, 자메이카로 이제 등으로 보내졌다라고 했고,
이게 100%가 아니잖아. 뭐 예를 들어 40%로 뭐 다른 지역으로 이제 보내줄 수도 있는 거고 주어진 지문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선지입니다. 그럼 답이 안 나오네. 리을도 봐야겠네. 담배 재배 농업이 활발한 지역에서도 아까 담배 맞죠? 왜 이제 많이 보내줬냐 하면 얘네들 때문에 이런 이제 그 때문에 맞죠? 정답은 기억 리을 3번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A국 의회 의원은 10인 이상의 의원의 찬성으로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고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은 찬성 의원 명단과 함께 법률안을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에는 그 법률안에 대하여 법률명의 부제로 발의위원회 성명을 기재하고 만약에 2인 이상이라면 2명 다 기재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대표를 정해서 그거는 국회법이네. 이거 국회법을 그냥 우리가 이제 막 조항 호목 조항 호목 이 순서대로 있는 게 이제 대한민국 법조문인데 이건 이제 그 법조문을 글로 이렇게 좀 풀어놨네요. 좀 약간 좀 독특한데 그러니까 완전 그냥 법조문 그 자체인데 국회법인데 그걸 그냥 글로서 이렇게 좀 풀어놨다라고 보여지는 지문인 것 같습니다. 의장은 법률안이 발의됐을 때 이를 의원에게 배포하고 본회의에 보고를 하며 소관 상임위 회부 맞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 부의. 명백하지 않을 때 이제 그 운영이라고 있거든요. 뭐 기재위, 뭐 농수위, 해수위, 뭐 국토위, 뭐 정보위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 상임위가. 근데 거기서 이제 약간 좀 대빵격, 좀 약간 좀 뭐 수장격 이런 표현을 쓰면 될지 모르겠는데 좀 그런 느낌의 이제 좀 그런 그 상임위가 바로 운영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위원들이 그 당대표 여당 야당 원내대표인지 당대표인지 까먹었는데 아무튼 그 소속 이제 뭐 되고 뭐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협의를 해서 그 정한 소관 상임위원 회부를 하되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장이 이제 그 재량으로 이제 결정한다. 내 집 본회의 부의할 필요가 없다면 이제 부의하지 않고 7일 내에 이제 30인 이상 요구가 있을 때는 그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이런 요구가 없을 때는 그 법률안은 폐기된다라는 거죠. 흔히들 이제 이거 헌법 공부를 할 때 법조문이래. 정족수라고 하거든요. 정족수 묻는 문제가 이제 심심치 않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걸 좀 외우는데 패자수라고 합니다. 폐기된 법률안 이제 다시 이제 본회의 그 부의 그다음에 이제 자격 심사 요구 청구라고 해야 되나? 그다음에 패자수라고 했는데 수가 수정동의안 맞아. 수정동의안. 그래서 얘네들이 30인 이상의 그 찬성을 얻어야 되는 세트 항목들 이렇게 이제 보통 외우긴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합니다. (2015년도는) 약간 상황 판단이 지금 약간 4번째 지금 약간 4번까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해설을 하기에 약간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글로 써서 그냥 뭐 내가 이제 뭐 PDF 파일로 이런 걸 이렇게 올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걸 말로 설명하려니까 좀 애매한 게 뭔가 딱 그 감기질 않네. 그러니까 그냥 아까도 말했지만 입 닫고 혼자서 문제 푸는 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약간 이거 설명을 하는 좀 연도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그래서 좀 약간 어색하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그래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가봅니다. 번안 동의는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법률안을 발의할 때 발의원 및 찬성위원의 총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상정된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려면 재과출 출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볼게요. 10인의 찬성을 얻어서 갑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A국 의회는 제적위원이 200인이다 라는 거죠.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모 법률안 그 법률명의 부제로 갑이 발의를 한 거죠. 뭐 공동 발의위원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 맞는데 1번이 정답이래요. 대표 발의위원이니까. 2번 볼게요. 어느 상임위 소관인지 명확하지 않을 경우가 뭐라고 했죠? 운영이 협의를 한다고 했죠, 의장이. 근데 이제 본회의 의결로 소관 상임위를 결정한다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거기서 운영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의장이 결정하는 거고. 아니죠, 이거 그 찬성위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맞죠? 그리고 이제 본회의나 소관위의 의제가 된 때는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 동의까지 얻어야 되는데 여기에 의제가 되기 전에
이제 이걸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10인만 찬성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 번안동의로 본회의에 상정되면은, 자, 본회의까지 올라갔어. 그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많이 보는 그 엄청 큰 이제 회의장, 그 본회의장이죠. 거기까지 갔으면 뭐라고 해야 되죠? 찬성으로. 자, 제적위원이 200이니까 과반수는 100일까요? 101일까요? 100이 아니라 101입니다. 조심하길 바래요. 과반수니까 절반수 아니고 과반까지. 그건 그건 딱 그 반.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그건 반수. 그러니까 이제 반수를 넘는 거. 그래서 100보다 큰 101이 됩니다. 왜? 100.5명. 뭐 인간이 뭐 0.5명 이런 건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101인이 최소 출석 인원이니까 여기에 3분의 2 하면 그냥 이거 나누면 되죠. 3, 6, 18에 3, 7에 21 어쩌고저쩌고니까 67.33이네. 그러니까 68명의 이상의 그 찬성이 있어야 돼. 틀렸어요. 자, 소관 상임위가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니죠. 30인 이상의 요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본회의가 보고된 날부터 일주일 이내 30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조문 지문형이 좀 끝났으니까 파란색으로 좀 가겠습니다. 자,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자, 출입국 관리 공무원은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이걸 왜 읽고 있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이걸 언급하는 게 더 중요하지.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 승객에 대하여 선박의 장이나 아니면 운수업자가 상륙 허가를 일단 신청을 하면 개인이 신청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바로 캐치를 해야 됩니다. 설사 이 5개의 선지에서 그걸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거를 당연하게 우리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무의식적으로라도. 오케이? 3일의 범위 내에서 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읽어볼게요. 그 4개의 호가 있는데, 면허를 받은, 그 다음에 크루즈업을 등록한 선박일 것. 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이항이죠. 복잡해요. 이게 그러니까 길고 막 그런 게 아니라 항에서 갑자기 호가 나오고 이제 목까지 나오니까. 왜냐면 이제 법조문의 최하위 구성 요소가 이제 목, 가목, 뭐 나목, 다목, 라목 이런 거거든요. 다 나왔잖아. 조, 항, 호, 목. 여권 소지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관광 목적으로 하선해서 자신이 하선한 기항지에서 자신이 하선한 선박으로 돌아와 출국할 예정인지. 그 다음에 외국인 승객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증 면제 협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사람, 혹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려는 사람. 이 3호가 좀 약간 애매할 수 있겠다. 갑자기 왜 또 제주도에 체류하려고 하는 걸 언급한 거지? 막 이런 식으로 좀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네요. 자, 1번 보도록 할게요. 관광 목적의 여객 운송 선박에 탑승한 외국인 못할 수 있죠. 왜냐면 해당하는지 검토를 한 후 신청을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검토를 했는데 아니다 싶으면은 바로 이제 물러야죠. 뭐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아니다 싶은 사람까지 관광 상륙을 이제 허가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래서 못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관광 상륙 허가를 받은 외국인 승객은 하선 후 상륙 허가 기간 내에, 맞죠? 자신이 그 내린 하선한 기항지에 하선한 선박으로 돌아가야 된다. 맞죠? 3번. 대한민국 사증이 없으면 입국할 수 없는 사람. 이게 약간 좀 페이크인데 이거 지금 언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증 면제 협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이거 뭐래? 사증이 없으면 입국할 수 없는 사람. 좀 약간 이상하죠? 그러니까 얘가 해당이 안 된다고. 왜?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 딱 거기까지만 해. 그러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럼 얘가 될 수는 있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특별자치도에는 또 체류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 2개를 모두 갖춰야 되는 게 아니니까. 3번이 정답이래. 그러니까 옳지 않아서 정답이라고. 4번. 관광 목적으로 부산에 하선한 후 인천에 승선하여 안 됩니다. 외국을 거쳐야 돼요. 외국항 어딨어?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 이걸 다 충족했죠. 2만 톤 이상 면허 됐고 크루즈업 등록 받고 중국이니까 외국 맞고 일본도 맞고 한국도 들리고 맞습니다. 누가 선박의 장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법 주정차 등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은 좀 확실히 15년도 이때쯤에는요 이 좀 법조문들이 그러니까 좀 법도 다양하잖아요. 좀 약간 독특하고 신선한 그런 그런 관련된 법조문이 있는 반면에 이때 당시에는 뭔가 막 소를 제기하고 이렇게 민법, 형법 이런 쪽에 이제 관련된 법들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의 통지를 받은 사람 이하 당사자는 그 처분을 다투기 위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의가 제기가 있다면 과태료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 행정청이 당사자의 이의 제기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면 그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개시한다. 그렇다고 합니다.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소지,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법원은 정식 또는 약식 중 어느 하나의 절차를 선택해서 과태료 재판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정식으로 진행하는 경우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 재판을 한다. 약식에 의할 경우 법원은 당사자 진술을 듣지 않고 검사 의견만을 구하여 재판을 한다고 합니다. 자, 불복. 정식 재판이든 약식 재판이든 일단 불복하고자 하면 이제 즉시 항고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의 신청이 있으면 그러니까 약식은 좀 다른 게 뭐냐면 약식은 불복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검사는 결정문을 고지받은 날부터 일주일 내에 과태료 이의 신청을 하는데 정식 재판 절차에 의해 다시 과태료 재판을 하고 그 재판에 대해 당사자 또는 검사는 이제 상급심 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좀 약간 안 읽힐 수 있어요. 좀 약간 법조문이 좀 그렇습니다. 일단 문제를 보면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청주시에 주소를 둔 갑은 자기 승용차를 운전해서 놀러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할 행정청의 의리라고 하는데 불법 주차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통지를 갑에게 하였다. 이 과태료 부과에 대해 갑은 을에게 이의를 제기했고 을은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했으니까 뭐가 될까? 정식 재판이 진행되겠죠. 1번 볼게요. 자, 갑은 을에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 틀렸어요. 만약에 이의를 제기했다면 아까 뭐라고 했죠? 과태료 처분의 효력을 상실한다고 했죠. 유효한다. 틀렸습니다. 본문과 배치됩니다. 청주지법이 정식 재판 절차에 의해 과태료 재판을 한 경우 을이 이거는 을은 행정촉입니다. 당사자 또는 그 검사가 이제 즉시항고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복하는 거기 때문에 이 행정청은 권한이 없어요.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4번. 갑의 진술을 듣고 검사 의견을 구한 다음 재판을 한 이게 정식 재판이죠. 지금 정식 재판이라는 뜻이잖아. 결국에는 그럴 때 검사가 불복하려면 네 이의 신청하는 건 모든 게 다 맞아요. 맞다고 볼 수 있고 4번이 정답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불복을 할 때 상급심 어디서 상급심 아유 찾기도 힘들어. 상급심 법원에 즉시 항고한다고 했지. 근데 청주지법에서 이거를 다뤘죠. 그럼 상급심 법원이 뭡니까? 청주는 아니고 일단 지방 법원이 아니라 고등 법원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지원, 고법, 그 다음에 지법, 고법, 마지막에 대법, 3스트라이크. 대한민국 3심제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죠. 이것 때문에 틀린 겁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고 왜 5번이 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식입니다. 아까 정식은요 불복 신청한다면 청주지법에 안 된다며요. 근데 얘는 왜 될까요? 얘는 약식 재판이기 때문이에요. 약식은 뭐라고 했죠?
과태료 재판을 한 법원, 상급심 법원이 아니죠. 상급심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정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번은 정답이 5번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자, 요건 이제 법조문 문제가 맞는데, 애가 지금 상황 제시 법조문형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법조문인, 그러니까 이게 법조문 중에서 난이도 높은, 그 가장 높은 최상급 문제라고 보셔도 돼요. 떡대가 아주 그냥 굉장하죠. 이 정도 떡대면. 자, 보도록 할게요. 옳은 거. 자, 국세청장은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표에 이제 지급료를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이거 왜 밑으로 좀. 네, 다시 가볼게요. 표에 뭐 이걸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급한다가 아니라, 아 죄송해요, 이거 구도가 안 맞냐. 잠깐 이제 딴 데 보고 계세요. 이거 보고 있으면 눈 아프니까. 지급할 수 있다, 지급해야 한다, 지급한다가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안 줘도 그만이라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상황 판단을 공부하는 이 시점, 언제까지 피셋을 내 인생에서 피셋을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보고 있는 순간까지는 피셋을 떠나기 직전까지는 이런 사고를 꼭 놓지 마시길 바래요. 아, 지급할 수 있구나, 안 줘도 그만이란 소리네, 딱 이렇게 하고 바로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20억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을 지급하지 않는다. 오케이. 자, 명단 공개 봅니다. 누가 국세청장이 1년이 지난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국세가 5억 이상 안 낸 사람들의 인적사항,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 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고. 자, 관어사업 제한. 누가? 국세청장 아닙니다. 조심하길 바래요. 자, 여기서도 상황 판단적 사고를 좀 해볼 수 있어요. 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나오네. 아, 그럼 얘네들을 크로스 바꿔가지고 물어볼 가능성이 매우 낮을까 높을까? 높죠. 그겁니다. 자,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했을 때 허가, 인가, 면허 등 및 등록, 그러니까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 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구해야 한다라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것. 결국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라는 소리죠. 자, 이번에는 그러니까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면서 500만 원 이상일 때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약간 얘랑 좀 다르죠, 성격이. 윤리항에 따른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거 괜히 쓰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치 결과를 해당 세무서장에 알립니다. 출국 금지 요청. 국세청장은 누가? 세무서장이 아니라 국세청장.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 국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서 누가? 법무부 장관에게, 그러니까 누구에게, 누가가 아니라 출국 금지 요청. 오케이, 갑니다. 자, 갑은 허가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 1억 1회 체납, 다시 체납액 징수. 그러니까 지금 1년 넘게 2억 원을 안 내고 있는 거죠. 이건 이제 냈으니까. 자, 불복 청구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상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징수 유예나 체납 처분 유예를 받은 사실이 없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까 6번과 똑같이 이 법에 관한 좀 내용이 좀 딥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뭐 과태료, 뭐 행정, 뭐 민법, 뭐 벌금 이런 거 막 따지고, 그러니까 이때 좀 난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조문 난이도는 지금보다 이때가 훨씬 높았습니다. 1번. 국세청장은 갑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맞아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까 국세청장이 할 수 있다며요? 맞죠? 라고 하면 위험합니다. 틀렸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국세청장이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갑이 안 되는 이유는 1년이 지난 것도 맞아요. 하지만 국세가 5억 원 이상 체납이 아니라 2억 체납이라 안 됩니다.
자, 세무서장은 아닙니다. 이거 국세청장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잠깐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크로스. 국세청장은 갑에 대하여 허가의 갱신을 하지 아니할 것을 해당 주무관서에 요구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잖아. 세무서장이잖아. 자, 체납액이 2억이었죠. 이때 누가 신고를 해서 전액을 징수했대요. 포상금으로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냐라고 했는데 이거 보면 되지. 여기 들어가지 말고 조심하시고. 자, 15%를 준대. 2억에. 이렇게 쓰면서 계산 안 해도 되겠죠. 머릿속에서 충분히 이 정도는 처리가 될 겁니다. 이 프로세스는 3천만 원 맞습니다. 근데 왜 받을 수 있다라고 표현했을까? 그건 당연히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안 줘도 그만이니까.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고. 자, 세무서장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요구를 따라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즉시 틀렸습니다. 맞는 거 같죠? 맞을 수도 있잖아 라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난 아무리 봐도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이의 제기를 뭐 하든지 알아서 하시고요. 왜 안 되냐면 아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이 5번 선지에서 말하는 거는 어떠한 경우든 간에 갑에 대한 사업 허가의 취소를 세무서장이 요구를 했다면 해당 주무관서에 그 주무관서는 요구에 따라야 하고 이 뜻이 그 뜻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따라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 법조문의 내용과 명백하게 그러니까 이 법조문의 내용과 배치된다는 거는 너무 명확하고 자명한 부분이에요. 맞잖아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된다니까 다르잖아. 결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5번이 옳은 선지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묻는 거에 꼭 그 질문들이 많거든요. 왜 나는 이해가 안 된다. 5번 선지가 맞을 수도 있지 않느냐.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요구가 그러니까 안 들어질 수도 있는 거 안다. 그런데 이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맞는 거 아니냐. 왜? 취소를 요구했으니까 요구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약간 딥하게 좀 설명을 해봤어요.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8번. 자, 또 법조문 문제입니다. 법조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뭐 지금도 최근에도 법조문은 많이 나오니까 요즘 뭐 문제 트렌드가 법조문 아니면 이제 퀴즈로 바로 넘어가는 또 추세지 않습니까? 군 위탁생은 육해공 시행하는 전형, 그다음에 해당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시험, 그러니까 둘 다를 합격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참모총장의 이제 추천에 의해서 마지막 최종 임명권자는 국방부 장관이라고 합니다. 다만 부사관의 경우는 이제 각군 참총이 임명한다. 군 위탁생은 임명권자의 허가 없이 교육기관을 옮기거나 당연하겠죠. 왜 15년도가 뭔가 낯설고 해설이 좀 약간 좀 힘들다라고 느껴진 이유를 알아봤더니 지금까지 다 글이 너무 길고 법조문이 막 그런 것들이라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건 어려운 게 절대 아닌데 좀 그러네. 자, 어찌됐건 입학금, 등록금, 경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외 위탁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왕복 항공료 및 체재비, 그 다음에 그 중에서 6개월 이상 수학하는 자는 배우자 및 자녀의 왕복 항공료 또는 의료보험, 의료보조 이런 거 많이 이렇게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은 할 수 없고 참모총장의 이제 추천에 의해서 상급 과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뭐 그 군위탁 편입학이라고 있어요. 이제 뭐냐면 그군 장교들이 2년을 이제 들어요. 3학년을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학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학교 졸업장이 있다고. 그래서 학사 편입입니다. 일반 편입은 대학교 졸업장이 없는 사람이 이제 하는 거. 물론 이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일반 편입학으로 지원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어찌됐건 학사는 이제 그 자격, 보통 이제 사관학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회사, 육사, 공사. 거기서 이제 또 3사나 뭐 RT 뭐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면 2년의 과정을 거치면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군 위탁으로 이제 입학한 편입한 그 학교에 또 졸업장이 생기는 거지. 거기서 이제 상급 과정이 이제 석사, 그 다음에 뭐 박사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박사 다음에 뭔가 뭐 없잖아. 뭐 박박사야? 뭐 더블 박사야? 그런 거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대. 마지막 2항 보면 국방부 장관은 군 위탁생으로서 박사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자 중 지원자에 대하여는 소속군 참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실무 연수도 이제 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뭐 어려운 법조문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헷갈리지만 않으면 1번
해군 장교가 군 위탁생으로 추천받기 위해서는 그렇죠. 해군이니까 해군에서 시행하는 전형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이 해군 장교가 원하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곳에서 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맞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을 해야 되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네. 2번. 아닙니다. 맞아 보여. 맞는데 전학하기 위해서는 임명권자의 허가 없이는 안 된다. 그럼 임명권자가 아까 국방부 장관이라면서요. 맞을 수 있겠죠. 하지만 부사관의 경우에는 참모총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이걸 임명하는 이제 권한은 참모총장에게 있습니다. 아니죠. 참모총장의 추천이 있어야겠죠. 아까 동일한 경비가 지급받는다고 했나요? 아니죠. 왜냐하면 국외 위탁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 뭐 가산해서 뭐 왕복 항공료 이런 것도 이제 다 가산해서 지급하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경비가 아니죠. 5번 볼게요. 3개월의 국외 위탁은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같은데 국외 위탁생에 대하여는 체재비를 지급한다. 그리고 6개월 이상 수학하는 국외 위탁생에 대해서는 요걸 이제 지급해 주는 건데. 그럼 결국 3개월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도 여기에는 해당하잖아. 국외 위탁생에는. 체재비는 당연히 지급이 되죠. 이사하기 힘드네 이번에. 15년도가 약간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지. 문제들이 약간 글 위주로만 있는 걸 지금 8문제째 하고 있어서 그런가? 또 글이네. 자, 일단 9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계산을 한다는 것은 인간의 고유 능력이다. 글자도 숫자도 없던 원시시대에는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시는 뭐 오를 손이라고, 10을 양손 혹은 인간이라고 이해했다. 또한 산스크리트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는 뭐 판차라고 읽으면 돼. 뭐 중요한 건가? 중요한 거 아니고. 이것은 뭐 페르시아어로 손을 나타내는 뭐 펜트차 아무튼 뭐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시인은 나뭇가지나 돌멩이를 또 늘어놓고 계산하는 방법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틴어 이게 있는데 작은 탈리아 아무튼 작은 나뭇가지를 뜻하는데 이로부터 영어의 털리 그래서 뭐 토탈 뭐 이런 건가 계산 총계라는 단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뭐야 캘큘러스 이거 조약도 이거 아닌데 미적분학인데 아무튼 조약돌이라는 뜻도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영어의 calculate 계산하다라는 단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손가락을 계산에 이용한 흔적도 현대에도 남아있다. 프랑스 일부 지방에서는 지금까지도 5보다 큰 한 자리 자연수의 2개를 곱할 때 손가락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8 곱하기 7을 구하기 위해서는 왼손 손가락 그러니까 이제 5를 기준으로 그 넘치는 수를 이제 찾는 것 같아요.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 얘가 이제 왼쪽 담당 오른쪽 담당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5를 뺀 게 3이 남고 5를 빼니까 2가 남아. 그럼 3개를 굽힌다 라는 소리야. 그래서 굽힌 손가락의 수를 더하면 뭐가 되지? 3 더하기 2가 된 거지. 이게 이제 10의 자리인가? 굽히지 않은 숫자가 뭐야? 왼쪽은 3개 굽혔고 오른쪽은 2개를 굽혔으니까 2 곱하기 3이죠. 왜냐면 얘네들 이제 곱한다고 하니까. 얘는 6이 되네. 그렇게 해서 56을 만들었다. 뭐 요렇게 이제 그런 규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억 볼게요. 네, 계산을 하는데 사용되는 도구가 아까 뭐였죠? 조약돌, 캘큘러스. 네, 도구를 사용하기도 했고 손을 사용하기도 했으니까 맞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6 곱하기 6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방식을 또 한번 써보라 이거죠. 해보죠, 뭐 까짓 거. 여기서 5를 각각 빼면 굽혀야 될 손가락이 왼손 하나, 오른손 하나죠. 걔네들을 더하면 뭐가 되죠? 2가 되겠지. 그럼 10의 자리가 20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굽히지 않은 손가락이 있죠, 여러분들. 4, 16이다. 잠깐만요. 얘 1의 자리 가야 되는데 이거 넘치잖아요. 그럼 뭐 어떡합니까? 이거 넘기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36이 되니까. 그러면은 왼쪽과 오른쪽에 한 개를 굽힌 게 맞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5번이 됩니다. 10번 이제 약간 퀴즈 느낌인데 자 볼게요. (10%) 니까 제조 원가에 해당하는 10%에 일단 20과 60은 고정입니다. 여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이거는 고정이니까 여기 좀 빼놓자. 120억이 나머지 분배해야 될 금액이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 B로 나눠 먹는다 이 소리잖아.
이거를 이제 기준으로 하면 1대1씩 이걸 나눠 먹을게 60억씩 나눠 먹고 광고 홍보비를 기준으로 하면 2대1이니까 얘가 얼마를 먹어? 80을 먹고 얘가 40억을 먹다 뭐 이런 거죠. 10번 간단합니다. 이거 원리만 파악하면 기억. 분배받는 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분배 기준으로 당연히 B는 2, 3 극대화되는 얘를 택할 거고 A, 4는 얘를 택하겠죠. 맞습니다. 연구개발비는 1대 3이었죠. 그럼 얘를 4로 나누면 30이니까 얘 90억 받고 얘를 얼마가 받죠? 30억 받죠. 그럼 뭐야? 50대 150이 되지. 3배네? 맞습니다. 정답 나왔네요. 1번. 판매관리비는 1대 1이니까 60억씩 가져가면 80억이랑 120억이잖아. 이게 아마 이거를 놓쳐서 이거를 만약에 놓쳤으면 야 1대1이네 그럼 남은 거 1대1씩 가져가니까 맞겠지 동일하겠지 이렇게 아마 오답을 유도했을 겁니다. 광고 홍보비는 2대1이니까 이거 뭐야 80 40이잖아. 그 A는 100 받고 100 받으니까 같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0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11번 볼게요. 또 그리네. 확실히 좀 이때가 이런 식의 문제들을 좋아했나봐요. 지금은 약간 다릅니다. 왜냐면 문제은행이 약간 바뀌어가지고 자세한 건 말할 수는 없는데 좀 그런 게 있어요. A가 지급하여야 하는 총액은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중세 이런 문제 솔직히 저라면 이 11번 안 풀고 넘어갔을 겁니다. 왜 안 풀고 넘어갔냐? 자신 없으니까요. 얘를 버리고 차라리 두 문제를 더 맞췄을 것 같아요. 하지만 12번은 딱 봐도 맞춰야 되는 문제라는 걸 느꼈을 것이고 저는 만약이 아니라 저는 얘를 넘기고 얘를 반드시 맞췄을 것 같습니다. 이 12번은 딱 봐도 2분도 안 걸리거든요. 2분 정도면 2분 안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 볼게요. 모욕할 경우 모욕한 사람이 모욕당한 사람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이 명예가격이 존재했고 액수도 천차만별. 알겠습니다. 그냥 액수 천차만별 오케이 체크하고 영주의 명예가격은 5쿠말 이는 주교도 5쿠말이라는 거 체크하고 젖소 10마리나 은 20온스 같다라는 거죠. 같은 가치.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또 환산해서 계산할 또 그럴 때 필요하니까 이렇게 언급을 한 거예요. 체크만 해두고 부유한 농민의 명예가격은 젖소 2.5마리 2.5마리가 어딨어 뭐 젖소가 0.5마리로 생존할 수 있나. 그러니까 억지죠. 이거 개 억지지. 그냥 3마리로 하든가. 맞잖아요. 맞잖아. 그 사람에게 딸린 하인 한 사람당 젖소 0.5마리를 더한 거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예가격은 사람 목숨에 대한 배상금, 그러니까 이제 또 사람 목숨에 대한 배상금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이제 그걸 또 여기서 씨부리겠죠. 만일 누군가 맞잖아. 씨부리네 또. 만일 누군가 사람을 죽였다면 그 범죄자는 살해에 대한 배상이 10쿠말. 오케이. 그러면 이거 여기까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사람 죽였어? 그러면 10쿠말. 오케이. 근데 이제 명예가격은 아까 여기서 봤듯이 또 따로. 오케이. 존엄을 짓밟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상이라는 것도 있어요. 사망에 대한 배상금이 10쿠말이면 부상에 대한 이제 배상금도 따로 있다. 그래서 명예가격까지 지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상을 입혔잖아요. 그럼 부상에 대한 배상금 플러스 명예가격. 그 부상을 당한 사람이 또 이제 명예가격이 다를 거 아니에요. 뭐 신분에 따라서. 그걸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영주 주교에게 이제 상의를 가했을 때는 2쿠말. 부유한 농민의 경우는 이제 젖소 2마리, 소작농이나 다른 남자의 경우 젖소 1마리, 그리고 여성이나 아이는 은 1온스를 배상으로 지급했다라고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손해는 뭐 이렇게 나와있다. 손해배상 3배의 배상에 오케이. 그러니까 돈으로 이제 뭔가 손해를 끼쳤으면 이렇게 3배. 자, 영주의 보호를 받는 소작농 혹은 영주의 아내 또는 딸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는 행위를 한 행위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살해, 부상 또는 손해 등에 대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주 아내를 죽였다. 그럼 영주 아내 그 죽인 배상금 플러스 이제 영주 아내에 대한 명예가격은 나와 있지 않아. 하지만 영주의 명예가격은 나와 있죠. 그게 추가가 된다라는 거죠. 죽임을 당한 사람이 영주가 아니었을지라도.
그렇다고 합니다. 왜? 그런 식으로 해야 이 문제를 푸는 우리들을 더 어지럽고 짜증나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지. 왜 영주 아내 죽였는데 영주까지도 신경을 쓰게 하냐. 복잡하게. 문제니까요. 상황 봅니다. 자, 주교를 죽였습니다. 영주의 아내를 부상을 입혔습니다. 그 다음에 영주를 또 부상을 입힌 거죠. 그리고 하인을 10명씩 거느리고 있대요. 각각. 그러니까 하인을 10명씩 거느리고 있는 농민 1명이 아니라 2명을 죽였다. 자, 일단은 그럼 사망 배상금부터 가볼게요. 죽임을 당한 사람이 몇 명이죠? 3명이죠. 39마리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부상으로 넘어갈게요. 부상당한 사람이 누구였죠? 영주랑 영주 아내. 야, 이거 헷갈리겠다. 진짜로 헷갈린다. 지금 나도 헷갈리는데. 영주가 이쿠말이었고요. 아까 영주의 아내라고 했잖아요. 그 영주의 아내는 남자 여자 어린이야? 노약자야? 아니죠. 여자죠. 여자는 아까 은이론수. 좀 문제가 좀 뭔가 되게 억지스럽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고려할 게 있나요? 없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고려할 게 뭐가 있죠? 네, 명예 가격만 고려하면 되겠죠. 자, 일단은요, 주교랑 영주 안에 모두 다 뭐죠? 영주의 명예 가격과 같죠. 주교는 영주랑 다른 사람인데요. 아는데 명예 가격만큼은 같잖아요. 그쵸? 그러면 5, 35에서 15쿠말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부유한 농민 2명이 있었습니다. 젖소 2.5마리라고 했잖아요. 거기다가 하인이 10마리 딸렸다고 표현하면 안 되지. 10마리가 있잖아요. 딸렸다고 표현하네? 그러면 5마리, 2.5마리, 7.5마리인데 다시 말하지만 0.5마리 같은 말 같지도 않은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억지죠. 근데 이제 부유한 농민 2명이 죽었으니까 15마리가 되겠죠. 됐습니다. 정리할게요. 47쿠말. 진짜 문제 지랄 같다. 연병하고 자빠졌네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개 지랄을 하네 진짜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온스로 변환만 하면 됩니다. 이제 문제는 다 풀렸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체크를 했었잖아요. 처음에 젖소 10마리라 은 20온수. 이게 뭐랑 같다고? 5쿠말. 그럼 1쿠말이면 4온스라는 거네. 곱하기 4 하면 된다. 암산합시다. 9구다를 외자 160, 28, 188. 온스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젖소 볼까요? 젖소 10마리가 은 20온스라고 했죠, 여러분. 그러면 15은 뭐가 됩니까? 20 더하기 10. 몇 온스? 30. 1. 다 더하면 뭐가 되지? 219.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참 어이가 없는 문제네. 12번 볼게요. 여성 권익사업 보조금 지급 기준. 오케이, 알겠고. 이것도 이제 근거로 안 읽을게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보조금 총액을 받는 순서대로, 그러니까 내림차순으로 올바르게 나열한 걸 찾아달라. 그리고 단서 조항 좀 볼까요? 별도의 언급이 그러니까 별도의 언급을 안 하겠다라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 시설장에 대해서. 왜? 여기에 시설장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의미니까. 자, 바로 볼게요. 운영비, 사업비, 장려수당 4개로 나뉩니다. 그리고 다 100만 원이니까 그냥 단위는 개무시하고 볼게요. 귀찮으니까. 자, 볼게요. 320입니다. 일단 입소자 수, 사업비, 종사자니까 80. 평가 등급은 뭐 1일 때 100%. 그럼 얘는 이제 뭐야? 80%? 얘는 60%. 여기 이제 곱해라 이거지. 자, 종사자가 몇 명이죠? 200. 장려수당. 간식비는 100만 원씩. 굳이 간식비는 고려 안 해도 되겠다. 작아서. 그래도 일단 표현을 해놓을게요. 자, 비 볼게요. 종사자 2인입니다. (1등급이니까) 그대로 가겠지. 간식비는 그냥 써 놓기만 할게. 이거 쓴다고 해서 뭐 100초가 걸리고 10초가 걸리는 건 아니니까. 자, C 같은 경우는 이제 4명인데 여기에 포함이 되지만 80%래. 그럼 20% 빼는 거잖아. 80%면 얼마 될까? 한 256 정도 되겠죠. 간단하게
그렇게 너무 각 잡고 계산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문제를 해설하는 입장에서 그냥 하겠습니다. 200이고 간식비 무시할까? 아 귀찮네. 미리 써놓자. D도 이거 그냥 제가 혼자서 해설 안 하고 풀면 이거 좀 빠르게 그냥 가라로 푸는데 해설하는 입장이라 좀 이걸 다 한번 써볼게요. 그냥 얘 240이잖아. 60%니까 장류수당은 250이지. 자 이제 계산해 볼게요. A, C, D 그러니까 이 선지 보면 B는 비교할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뭐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여기 A랑 C랑 D 중에서 누가 가장 클까요? 딱 봐도 320이 눈에 띄죠. 80도 눈에 띄고 200도 가장 눈에 띄고. 자 A가 가장 큽니다. 자 그럼 이제 C, D랑 둘 중에 2등이 누군지만 보면 게임 끝납니다. B는 안 봐도 됐었네. 자 16 크고요. 50 크고 얘가 더 크네요. 결국 2번이 잠깐만 A, C 잠깐만 뭐야 240 다시 잘못 봤나? 네. 아 이걸 못 놓쳤구나. 뭔가 이상하다 했었어. 숫자가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종사자가 5인 이상인 보호시설 즉 여기서는 시설장에게는 이제 장려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가로치고 4를 해놓고 이걸 계산할 때는 아까 이게 5 곱하기 5로 해서 250이 나온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 200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걸 놓치면 틀릴 뻔했네요. 뭔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문제를 많이 푸니까 노출이 되니까 그 감이라는 게 좀 생기더라고요.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막 그런 느낌? 말로 표현은 못 하겠는데 어찌됐건 그래서 A, C, D, B 순으로 보조금 총액을 많이 받고 작게 받는다 라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원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 13번 보도록 할게요. 길에 A, B, C는 각각 자신의 이름을 적은 쪽지를 줬고 무작위로 나눠준다. 후보가 된다. 거절하거나 후수락한다. 한 명이라도 거절할 경우 그 즉시 3장의 쪽지를 무작위로 다시 나눠 갑을병 순으로 거절하거나 수락한다. 예를 들어 갑이 수락한 후 을이 거절했을 때 병의 선택을 묻지 않고 3장의 쪽지를 무작위로 다시 나눠주게 된다. 그럼 갑은 A랑 C면 되겠네. 을은 A, 그 다음에 병은 C. 뭔가 안 맞죠? 얘네 셋의 니즈를 완벽히 충족하는 경우가 안 되죠. 대신 이게 있죠. 4번 이상 거절하지 않으니까 3번까지 거절이 되고 얘는 3번 이상 하니까 2번이 거절이 되겠지. 마지막 얘는 한 번만 거절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넘어가면 각각 사람마다 이 정해진 수치 누가 와도 거절할 수 없다 라는 거죠. 기억 볼게요. 자 짝이 확정되기 위한 최소의 거절 횟수. 자 얘만 거절하면 되겠죠. 한 번만 거절하면 얘 C 주고 A 주고 B 주면 되잖아. 맞잖아요. 왜냐면 얘가 C인데 B를 원하진 않잖아. 근데 이제 2번 이상 거절 못하니까 최소는 한 번이면 쉽게 보입니다. 최대도 쉽게 보이는데 이걸 해놓길 잘했네. 6번이잖아요. 얘 3번, 2번, 1번. 왜냐면 얘 거절하고 얘 거절하고 여기서 이렇게 허락을 하고 해서 각각 독립적으로 3번, 2번, 1번씩 할 수 있어. 왜냐면 이거 여기 나와 있거든. 한 명이라도 거절할 경우 다시 가벨병순으로 이제 그 로테이션이 도니까. 그래서 7회가 맞습니다. 1 더하기 6 해서. 자, 갑갑 을 순으로 거절한 이후 짝이 확정됐다. 그럼 얘 아직 거절 포인트 남았고요. 얘 아직 거절 기회 남았어요. 얘만 거절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얘는 이제 거절하지 않고. 얘는 거절 안 했다는 건 얘는 C가 맞다는 소리지. 그리고 얘 A뿐이라고 했지. B만 내 짝이 아니면 된대. 그럼 A잖아. 그러니까 얘는 아직 거절 기회가 남았음에도 수락이 된 거잖아. 승락이 된 거. 얘는 뭐가 돼? B가 되겠지.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갑을병이 A, B, C가 돼야 된다고. 갑, 을, 병, 갑 순으로 거절한 이후 짝이 확정이 되었다라고 한답니다. 확정이 됐대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짝으로 삼고 싶은 사람은 C뿐이다 라고 했고요. 을과 갑이 기회가 남았음에도
모두 수락이 됐다는 건 얘네들의 니즈가 충족이 됐다라는 소리잖아요, 결국에는.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을은 A야. 무조건 A입니다. 갑은 B만 아니면 된다며. 그럼 C겠지. A는 썼으니 을에서 이제 써야 되니까. 그럼 병은 B가 되겠네. 그럼 맞는데? CAB 정답이래. 자, 갑, 병. 그러니까 두 번 거절하고 한 번 거절하고 한 번 거절한 이후 짝이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병이 거절했을 당시 갑의 짝 후보는 A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번씩으로 봐야 된다고.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병이 거절했잖아. 갑, 을은 뭐라고? 승낙이 된 상태에서 마지막에 병이 물거품을, 그러니까 아예 그냥 무산을 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밥상을 엎어버린 겁니다. 승낙이 될 뻔했는데.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까지 거절했을 때 얘네들이 기회를 다 썼는지. 자, 얘 세 번까지 가능하지, 얘 두 번까지 가능한데 각각 기회 한도를 넘었어, 안 넘었어? 안 넘었어. 그 말은 얘 병순으로 거절했다는 거는 이때는 갑, 을이 모두 니즈가 충족이 되었다라는 소리야. 이해되십니까? 그럼 결국에 뭐야? 을은 또 A라는 소리야. 그럼 갑은 뭐야? C라는 소리지. 그리고 병은 B라는 소리고. 그래야만 이 병이 거절을 하게 되는 거야. 뭐냐, 얘 충족 X 이 상태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갑의 짝 후보는 A가 아니라 뭐가 된다? C. 왜요? 왜긴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잘 봐야 돼. 갑, 병순으로 거절한 이유라는 거는 갑은 벌써 두 번째 거절, 을은 첫 번째 거절, 병이 첫 번째 거절인데 거기까지는 알겠고, 이게 중요한 건 딱 여기까지야. 얘네들의 선택의 여지가 남아 있는지, 아니면 자기들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지. 안 넘었으니까 오케이, 얘네들 니즈 충족되는 거구나 하고 넘어가면 끝이야. 얘네들 이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고 이제 마지막 얘만 보면 돼. 병이 거절했다는 거는 얘네들 수락했다는 거야. 왜? 이 둘 중에 얘가 먼저, 혹은 얘는 승낙했는데 얘가 거절했으면 얘는 거절 기회조차 주어주질 않아. 그냥 입구 컷이라고. 바로 가야 돼. 다시 갑을병 로테이션으로. 이해됐죠? 이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순 없어. 내가 잘 설명했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적어도 진짜 자세하게 했다라고는 누구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과 자만은 다른 거잖아. 14번 볼게요. 다음 글을 근거로 추론할 때 언급된 작품 중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 빨리 완성된 작품을 골라라. 이게 지금 핵심인 문제죠. 볼게요. 자, 재작년 완성한 오케이. 쉬운 문제네. 13번은 좀 까다로운, 나름. 맞죠? 이게 지금 작품 이름이 안 보이니까 좀 표시를 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저 나머지는 없죠? 올여름. 이제 막 다 그림 씨 뿌리는 사람. 그러면은 88년이죠. 이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겠죠. 그러니까 근래 아프긴 했지만 완성했다는 건 1889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씨 뿌리는 사람 아까 여기 나왔으니까 무시하고. 장미의 바라기 있고. 그럼 여기 나왔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중에 이제 가장 완성 시점이 두 번째로 빠른 게 뭐가 될까요? 이 친구죠. 장미와 해바라기가 있는 종류. 좀 당황스럽네. 13번에 비해서 뭔가 난이도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서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문제였습니다. 14번 정답 5번. 15번 볼게요. 15번 같은 문제들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북동서남 나오고 갑자기 좌표 나오고 그림 나와서 헷갈릴 것 같잖아요. 아니요. 얘네 이런 문제들이요, 핵심 파악하면 바로 나옵니다. 아까 여러분들 짝짓기 문제 했잖아요. 이렇게 커플 이렇게 해주는 거, 천생연분. 그런 문제들은 경우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얘도 상황을 따지는 건 맞는데
그런 경우의 수 문제가 아니야. 얘는 그냥 답이 명확하게 나오니까. 15번 볼게요. 이동 경로로 옳은 거. 그러니까 명확하니까 바로 이동 경로가 옳은 거 찾아라 라고 물어보잖아. 자, 수신 신호가 4개가 있어요. JK3는 오케이, 한 칸 이동. 오케이, 알겠고. 자, 0과 1, 즉 비트로 이루어진다 라는 거죠. 전송 신호는 4개뿐이며 이렇다 합니다. JK3가 보낸 6자리 신호 중에서 한 자리는 우주 잡음에 의해 오염된다. 그러니까 6개 중 하나는 잘못됐다라는 소리죠. 근데 그게 0은 1로, 1은 0으로 바뀐다 라고 하고요. 동서남북으로만 이동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얘는 뭐가 잘못됐을까? 얘가 잘못됐네. 왜냐면 000111이 있으니까. 얘 원래 이동 방향은 뭐야? 동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얘도 볼게요. 얘를 우주 잡음으로 보면 북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아까 그 짝짓는 문제가 좀 까다로워서 두 문제를 서비스를 준 것 같은데, 얘를 이제 바꾸면 북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지? 동북 서북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동북 서북 이런 모양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 1번입니다. 자, 16번 보도록 할게요. 16번 같은 문제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명예 가격 구하고 그 문제랑 이 문제는 반드시 넘겼을 것 같습니다. 한 끼 식사는 밥국, 김치, 기타 반찬, 후식 각 종류별로 하나의 음식을 포함하며 요일마다 다양한 색의 음식으로 이번 주 점심 식사를 짠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식단이 나와 있어요. 자, 이 조건을 또 따져봐야겠죠. 그러니까 한 번씩 무조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는 안 나온 메뉴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 언급된 애들 중에서 붉은색, 흰색은 적어도 매일 한 가지씩 올라야 된다. 뭐 붉은색은 이걸로 다 만족시킬 수 있겠죠. 왜냐면 김치가 배추김치랑 깍두기밖에 없으니까 모두 붉은색이잖아. 그 정도는 체크를 하고, 붉은색이 뭐 3가지 이상 나오면 흰색이 2가지 나오라고 하고. 오케이. 목요일에만 검은 음식이 없다. 목요일에만. 육개장은 검은 음식 아니죠. 검은 음식을 보니까 미역국 아니고, 일단 기타 반찬에 김치전이 나왔어. 오케이. 그럼 목요일에는 흑미밥이 나오면 안 된다는 소리잖아. 금요일에 이제 짜장덮밥이 나왔고, 그리고 그럼 여기 나올 수 있는 밥이 뭐가 있죠? 잡곡밥 정도가 될까요? 일단 또 좀 더 보겠습니다. 금요일은 노란색 음식이 2가지 나오고, 일주일 동안 2번 나오는 후식은 식혜뿐. 그 다음에 같은 음식이 후식에서 이틀 연속 나올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 볼게요. 자, 일단 국부터 채워보죠. 국이 남은 게 북어랑 미역국이거든요. 근데 이제 금요일 보면 노란색 음식이 2가지가 나온대요. 노란색 음식을 여기다 체크를 할게요. 얘가 노란색이고 김치는 노란색일 수 없어. 된장국이 나올 수는 있거든. 근데 여러분 봐봐. 된장국을 넣으면 여기 북어국이랑 미역국이 같이 들어가나? 뭐 짬짜면, 뭐 탕짠면, 뭐 탕복밥 이런 개념이야? 그런 하이브리드 같은 개념이 아니잖아. 맞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얘 안타깝지만 노란색이 되는 된장국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뭐 북어국, 미역국 이런 애들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제 노란색 음식이 2가지 나온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일단 노란색 음식이 나왔어. 얘는 안 되는 거잖아. 후식에서 체크를 하면 되겠네. 단호박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했지? 붉은색, 흰색은 매일 한 가지는 꼭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에 흰색이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흰색을 채워줄 북어국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 확정인가요? 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건 확정되는 메뉴입니다. 여기도 확정이 되지. 누구? 좋습니다. 자, 여기 흰색이 없죠? 붉은색은 채워졌는데요. 그럼 흰색이 기타나 후식으로 우리가 채워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흰색 기타 반찬은 없네.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된다? 숭늉 또는 식혜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했죠? 일주일 동안 2번 나오는 후식은 식혜뿐이다 라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숭늉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나머지 뭐가 돼? 식혜가 돼야 되는데 아까 뭐라고? 이틀 연속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럼 이거 뭐가 돼야 돼? 반드시
식혜가 돼야 돼. 이것도 확정인가요? 네. 자, 그러면 여기가 식혜가 나올 수 있고요. 여기가 식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따져봐야겠지. 왜냐면 연속된 걸 이제 충족을 했잖아.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수요일도 김치국, 이거 답은 나왔어. 월요일 후식이 숭늉이 아니야. 1번이 잘못됐어. 자, 뭐 목요일에 이제 밥도 한번 우리가 구해보죠. 금요일 이제 금요일에 국은 이제 북엇국 우리가 체크를 했고요. 자, 수요일 보면 잡곡, 백미 쓰였고요. 그 다음에 짜장 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에는 검은색 음식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흑미밥이 안 되니까 여기 뭐 그럼 뭐 잡곡밥이나 백미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잡곡, 백미. 근데 여기 흰색이 없네. 김치도 흰색이 아니고 얘도 흰색이 아니고 얘도 흰색이 아니야. 근데 이제 식혜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뭐 흰색은 충족을 하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겠다라는 느낌. 좋아. 김치, 깍두기, 오케이. 아, 근데 이거 백미밥이 돼야 되겠다. 됐다. 백미밥, 잡곡밥. 뭐 수요일에는 무슨 밥이 나와도 상관없죠. 흑미밥. 흑미밥이 나와야지. 아, 무슨 밥이 아니라 흑미가 나와야 돼. 왜냐면 한 번씩 다 쓰였다고 했는데 흑미밥이 안 들어가니까. 제가 왜 얘 백미밥이라고 했냐면 김치 뭐 다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미 얘네들이 빨간색 아니에요? 맞죠? 김치가 안 쓰여 있다고 안 나온 게 아닙니다. 김치가 나와요, 반드시. 그럼 벌써 빨간색이 3개 쓰였잖아, 붉은색이. 그런데 뭐라고? 흰색 음식 2가지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흰색 음식을 충족을 시켜야 돼. 그럼 여기도 흰색이 돼야 되겠지. 이해됩니까? 그런 뜻입니다. 수요일 흑미밥 맞고요. 목요일 백미밥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게요. 흰색, 붉은색 충족 오케이. 노란색 오케이. 기타 반찬은 뭐가 나와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예, 검은색 나와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여기 뭐 계란찜 나와도 상관없고. 이거 이제 식혜가 여기 들어갈 수 있고 뭐 여기 들어갈 수 있고 그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뭐 식혜 숭늉 아니면 숭늉 식혜니까. 그래서 1번이 잘못됐다, 명백하게 잘못됐다 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었어요. 16번이 좀 어려운 문제는 맞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조건들이. 이거를 실전에서 뭔가 능숙하게 한다, 그거는 좀 쉽지 않은 문제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다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여기 돈육 장조림 이거 설명 안 했는데, 돈육 장조림이 들어가는 이유는 검은색이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목요일에만 검은색 음식이 없잖아요. 그 나머지 다 검은 음식이 포함돼야 되잖아. 미역국이 검은 음식인가? 아무튼 미역국, 돈육, 흑미, 뭐 없고 짜장. 오케이? 1번입니다. 17번 볼게요. 갑과 을은 둘이서 승경도 놀이를 하는데 옳은 거. 양반들이 하던 윷놀이 일종이고 윷목이라는 걸 굴려 나온 수대로 말을 이동. 오각 기둥 모양의 나무막대로 독의 걸륜모가 1, 2, 3, 4, 5. 오케이. 자, 자신의 말을 선택하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쪽이 먼저 굴리고 말이 있는 자리에서 윷목을 굴려 나온 숫자에 해당하는 자리로 말을 이동시킨다. 예를 들어 말이 우의정에 있는데 윷목을 걸려서 걸이 나왔다면 이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한 자리에 2개의 말이 같이 서 있을 수 있고 상대방의 말을 잡는 일은 없다라고 합니다. 파직 이외의 자리에서 윷목을 굴려 도가 나오면 벌칙으로 도에 해당하는 숫자의 횟수만큼 그 자리에 머문다. 우의정에서 도가 나오면 5회 동안 윷목 굴리지 않고 연속하여 윷목을 굴려. 오케이. 파직에 있을 때 윷목을 굴려 도가 나오면 사약을 받고 개 또는 걸이 나오면 파직에 머무른다. 여기에 머무른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유시나 모가 나와서 환용이 되면 파직으로 오기 전에 뭐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는데 그쪽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합니다. 놀이에서 이기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좀 굉장히 정보가 좀 생소하다. 조선시대 나오고 막 이런 거 하는 게 자신이 먼저 퇴임하거나 상대방이 사약을 받으면 이긴답니다.
자, 기억부터 천천히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갑의 말이 우의정에 있고 을의 말이 봉조하에 있다고 합니다. 갑이 윤목을 굴릴 차례다. 갑이 먼저 퇴임하기 위해는 윤목을 최소한 2회 이상 굴려야 된다라는 건데, 한번 이게 최소, 그러니까 이제 2번 굴려서 승리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퇴임하는 게 승리하는 거잖아. 지금 갑이 여기 있거든요. 퇴임을 빨리 찾으면 되겠네. 영의정에 하나 있고 사계장에 2개 있고 봉조화에 3개나 있어. 나머지는 없고. 그러면 뭐야? 영의정, 사계정, 봉조화 가면 되잖아. 영의정, 사계정, 아니 사계장, 봉조화는 없으니까. 그럼 거리나 윤 나오면 되는 거네. 한 번에. 그러면 만약에 그 경우의 수에서 이 둘 중에 하나 가서 여기서 뭐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갔으면 윤 뭐가 나오면 되니까. 맞습니다. 최소한 2번 던지면 맞습니다. 자, 갑의 말이 좌의정, 을의 말이 사계장에 있고 을이 윤목을 굴릴 차례. 을이 이번 차례 다음 차례 굴려 나온 값의 합이 3 이하라면 갑이 이기는 경우도 있다. 자, 갑이 이기는 경우는 뭐죠? 바로 상대방이 사약을 받는 경우. 그러니까 을이 사약을 받는 경우를 따져보자는 거지. 3 이하. 그럼 3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볼까? 자, 을이 지금 어디 있어요? 사계장에. 사약 받으려면 어디 가야 돼? 파직. 개가 나왔어. 파직으로 가지. 개가 숫자 2야. 여기서 사약 받으려면 도 1인데, 그럼 1 더하기 3 이하라면 이기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긴다는 건 아니야. 왜냐면 3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 3 이하가 또 1, 1도 있을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1, 1이면 도도가 나와. 도도. 을이 사계자. 그럼 얘 뭐야? 5번 연속으로 그냥 있어야 돼. 그럼 갑이 승리하겠지. 그러니까 뭐 그것도 이제 그때 가서 또 따져 봐야겠지만 무조건은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본 거는 을이 사계장이 있는데 여기서 개가 나오고 거기서 도가 나왔을 때, 즉 개도 2 플러스 1, 즉 3인 상황에서 갑이 이기는 경우를 본 거야. 왜? 이렇게 되면 을이 사약을 먹고 죽으니까 갑이 이기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명백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디귿 볼게요. 갑의 말이 좌의정에 있습니다. 을의 말이 사계장에 있고 을이 윤목을 굴릴 차례라고 합니다. 을이 이번 차례랑 다음 차례 6 이상이라면 을이 이긴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을이 이기려면 퇴임을 해야 됩니다. 혹은 갑이 사약을 받거나. 맞죠? 근데 이번 차례 다음 차례 굴려 나온 값이 6이래. 그러면 6이 되려면 뭐가 있을까? 1이 도라고 했죠. 그냥 5가 뭐. 얘네 둘이 나왔다고 일단 그냥 가볍게 볼까요? 그럼 만약에 도, 그럼 얘가 벌써 5인데? 5회 동안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아니면 걸걸? 걸걸 한번 볼까요? 봉조하러 갑니다. 걸, TM입니다. 이렇게 되면 을이 이기는 건가? 그렇게 되면 이길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디귿은요, 무슨 뜻이냐면 합이 6 이상이라면 을이 이긴다. 니은과 디귿의 차이를 알까요?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기는 경우가 있다라고 물어본 선지고, 얘는 무조건이란 표현은 없지만 을이 이긴다. 그냥 뭐냐면 그냥 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묻지마. 6 이상이면 을이 이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6 이상이면 을이 이긴다. 그럼 나는 청개구리 전법으로다가, 청개구리 전략으로다가 6 이상인데 을이 지는 경우를 빠르게 찾아볼게. 이게 더 빠를 것 같아. 을이 사계장이 있다고 했지. 얘가 지는 경우는 사약을 먹는 경우거든. 사약 가려면 파직 가야 되거든. 걔가 2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사약, 얘는 1이구나. 근데 6 이상이면 이게 아니어도 상관없어. 왜냐면 지금 여기 있으면요, 6 이상이면 4, 5만 나와야 되는 거잖아. 6, 뭐거든요. 그럼 이 환용이라고. 계속 여기 또 돌아가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을이 이긴다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솔직하게 말해서. 근데 내가 솔직하게 지금 말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명확하게 이거를 이제 골라내는 부분이 맞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렇게 관점으로 좀 보지 말고도 이렇게 봅시다. 그냥 뭐냐면 다시 갈게요. 2가 나와서 파직을 갔어. 그럼 여기서 만약에 4가 나왔다고 치자. 6이잖아. 그럼 환용이면 다시 돌아가거든. 근데 얘가 연속으로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안에 갑도 움직일 거 아니야. 갑이 어디 있죠? 좌의정에 있습니다. 을이 지는 경우는 즉 갑이 이기는 경우잖아. 근데 얘가 이기는 경우를 살펴봐야지.
거리 나왔어. 0이죠. 그래서 뭐가 나오면 얘 퇴임하거든. 그럼 얘 이겨버려. 근데 만약에 2 플러스 4면 이쪽으로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을, 갑, 을, 갑이야. 2, 4가 나와서 얘는 다시 또 환용 나와서 이렇게 돌아와 있어. 그러니까 결국엔 제자리야. 제자리거든. 근데 얘는 이 좌의정이 있잖아. 여기서 거리 나왔어. 3. 그래서 영의정으로 갔어. 그리고 여기서 5가 나와서 퇴임을 해서 이겼어. 이 경우가 지금 명백하게 보이잖아. 따라서 디귿은 틀렸어요. 이게 진짜 설명하기가 애매하다. 풀 때는 진짜 상관이 없는데 안 되는 걸 좀 보여준다는 게 18번 볼게요. 또 퀴즈가 나올 부분이긴 하지. 자, 가위바위보 규칙이고요. 비규칙은 더 큰 숫자 이기는 거. 오케이. 가위는 2, 바위는 0, 보는 5, C는 0. 똑같은데 이번엔 더 작은 숫자가 이긴다. 같으면 비기는 건 똑같고. 자, 상황 볼게요. 이것도 이제 경우의 수 문제네.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볼게요. 갑이 1승 1무 1패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경기에 A 규칙 또는 C 규칙이 적용되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청개구리 전법으로 한번 접근해 볼까요? 비규칙이 그 1경기 비규칙이라고 볼게요. 그럼 B는 뭐야? 큰 숫자가 이기는 거지? 그럼 졌어. 패를 했네. 1승 1무 1패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자, 이긴 거지? 네, 반대로 봤네. 승. 그럼 여기서 이제 1무 1패를 해야 돼. 보에서 바위는 A 규칙, 일반적인 가위바위보 하면 이깁니다. 그리고 C 규칙 하면 어떻게 되죠? 보가 5고 바위가 0이죠. 그럼 C를 하면 집니다. 보. 얘는 어떠한 법 규칙을 갖다 놔도 무승부. A. 그럼 뭐야? 첫 번째 경기에 A 또는 C가 아닌 B가 들어와서 2경기 C, 3경기 A에서 1승 1무 1패를 한 경우를 내가 찾았는데 그 마린지스 기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기억이 3개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맞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기억은 맞겠지 한 사람들은 틀렸겠지만 기억을 올바르게 판단한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에게 주는 특혜죠. 실전에서는 니은은 안 해도 되겠죠. 나는 해설이니까 해야겠죠. 자, 갑이 2승 1무를 했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이거 2승 1무 만들려면 당연히 2경기에서 승을 만들어야겠지. 근데 이 상황에서 승 만들 수 있어 없어? 어떠한 규칙을 갖다 놔도 안 됩니다. 그럼 얘가 1무를 먹고 들어가면 여기서 2승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럼 볼게요. 바위, 가위야.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그 숫자 작은 애가 이기는 그 법칙이 들어가야겠지. 왜? 둘 다 숫자가 크거든. 얘 0이고 2잖아. 얘는 5고.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서 뭐야? 결과적으로 A랑 B가 들어가야겠지. 그럼 여기인데 이제 A는 일반적인 거잖아. 바이, 즉 이쪽으로 가고 얘가 B가 돼야 되지. BAC. 그럼 뭐야? BAC. 당연하니까 혜택을 준 것 같아요. 자, 갑은 3번의 경기 중 최소한 1승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갑이 나올 수 있는 그 규칙 경우의 수가 간단합니다. 나열하면 뭔가 많아 보이는데 절대 그렇게 많은 거 아니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경우에 따라서 6이라는 숫자가 많을 수 있다 느껴지겠지. 근데 중요한 건 그 6이라는 숫자가 많고 적음을 따지고 그 부분에 접근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6가지의 경우를 판별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뭐야? 얘네들이 모두 최소한 1승, 갑에게 1승이 주어지는지 빠르게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 맞잖아. A, B, 오케이. 여기서 승리했으니까 나머지 볼 필요 있어요, 없어? 왜 봅니까? 친절하게. A, C, B 볼까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거면 지잖아. C는 뭐야? 작은 숫자가 이기는 거잖아. 지잖아. 얘는 어떠한 규칙이든 무승부. 여기서 지금 발레가 나왔네. A, C, B 경우에서 1승도 못합니다. 정답은 3번. 만약 을이 3번째 경기에서 보가 아닌 가위나 바위를 낸다고 해도
그러면 가위나 바위를 냈을 때 갑이 3승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만들어 볼까요? 자, 바위를 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보니까 일반적인 가위바위보 법칙 A를 적용하면 이기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BC를 넣어야 되는데 BC를 넣어도 항상 1패는 생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가위를 넣어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기려면 이 가위를 이기려면 B를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보 가위가 똑같은 세트가 하나 있어. B 법칙을 두 번 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3승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맞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지독하구나. 하긴 15년도가 어려운 해가 맞긴 했는데. 자, 볼게요. 16년도만큼은 아니었지만 15년도 만만치 않은 난이도였어요. 왜냐면 16년도가 너무 변태 같은 난이도여가지고 예로부터 웬만큼 글자를 아는 사람은 본명의 자를 가지고 있었다. 자는 본명 대신 부르던 것으로 이름을 소중히 여겨 함부로 부르지 않았던 관습 때문에 생겼다. 우리나라에서 자를 처음 쓰기 시작한 것은 삼국시대로 추정, 설총이 총지라는 자를 썼던 것에서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때부터 자가 보편적으로 쓰인 것은 아니며 이후에 유학자를 중심으로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자는 성인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예식인 관례 때 부모나 집안 어른이 지어줬고, 이왕은 경호. 그러니까 이거를 뭐 다 체크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가로치자. 헷갈리는 거 덜하게. 정도전은 종지. 정도전의 스승인. 이색은 영수. 이거 여러분들 1시간 20분이니까 목이 막히네. 많이 푼 분들은 알겠지만 이 지문형 특히 상판에서요. 정도전의 스승인 갑자기 이렇게 드립치는 거 있잖아요. 막 뭔가 꾸며주잖아. 부사구를 갖다 가지고. 이런 애들은 선지에서 물어볼 가능성 굉장히 높은 애들입니다. 그럴 거면 왜 이왕, 이위, 이순신, 정두전은 그대로 쓰고 얘는 왜 하필 정두전의 스승인 이색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러니까 높아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참고만 하세요. 공자여자는 중리, 니는 이렇다고 합니다. 자, 얘기에 따르면 의미상 관련이 있대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나타내는 백중 숙해. 4명을 넘게 되면 막내에게는 유를 앞에 붙였대요. 그리고 백 대신 맹을 썼대요. 손책과 조조의 자는 백부, 맹덕. 그러니까 손책과 조조는 이제 형제 자매 관계에 있어서 각각 첫째라는 걸 알 수 있죠. 사마팔달, 마가오상, 순씨, 팔룡 등으로 널리 알려진 형제들도 이런 방법에 따라 자를 지었다. 사마팔달은 사마랑부터 막내인 사마민까지 파령제 급식 때 제가 급식 때 막 무슨 무협 소설이 있었어요. 묵향, 비례도 막 굉장히 유명한 열혈강호였나? 아무튼 막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 삼국지는 너무 유명하죠. 요런 거 읽는 애들이 좀 많았거든요. 반에. 걔네들 보고 굉장히 좀 어찌 보면 참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나는 그게 안 되더라고. 저는 책 읽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읽어보질 않았어. 그런 애들이 좀 많았죠. 친구들 중에서 몇 명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런 책을 읽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노는 걸 더 좋아했기 때문에 막내인 사마미인까지 팔형제를 일컫는 말로 이 가운데 중달인 사마의가 가장 유명했다고 합니다. 사마귀인 줄 알았네. 사마이의 둘째 동생인 사마욱부터 사마미. 이거 문제 풀 때 쓰이면 볼게요. 지금 이렇게 각 잡고 읽어봤자 의미 없어요. 남는 게 없어. 여기 체크만 이렇게 해둘게요. 백, 중, 숙, 개, 현, 해, 아, 유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막내 아까 유라고 했잖아요. 순숙의 8아들인 순씨 팔룡도 같은 방법으로 썼대요. 순검, 해병대요. 이렇게 자자 돌림. 마가오상, 마카오인 줄 알았네. 마속의 오영제. 그러니까 마가오상이 이제 마속의 오영제래요. 그래서 상을 돌림자로 썼다고 합니다. 백미로 잘 알려진 마량은 마속의 형으로 그렇다고 물어보네. 맞죠? 여러분 이거 풀까요? 19번 그러니까 20번부터 그냥 풀게요. 어차피 이거 쓰는 문제니까. 자, 볼게요. 자, 마지막 일단 보고. 사람을 부를 때 같은 나이 또래나 아랫사람한테는 자를 쓰고, 하지만 부모나 스승이 아들이나 제자를 부를 때는 본명을 사용했고요.
윗사람한테는 이제 자기 본명. 오케이. 자 구하는 문제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써놨겠지. 사마욱. 그럼 이제 사마 걔네들 시리즈를 형제를 이제 비교를 해야겠죠. 자 중달인 사마이가 가장 유명하대. 아까 백중이라고 했지. 그럼 사마이는 몇 번째라는 걸 알 수 있어? 백중이니까 두 번째. 자 그럼 볼게요. 사마욱이라고 했지. 사마의의 둘째 동생. 그럼 뭐야? 세 번째 건너뛰고 네 번째라는 거잖아. 백중숙. 아 잠깐만. 백중 이 뭐야? 사마욱. 사마이가 둘째. 아 중달이었지. 백중이 아니라 중숙해. 그럼 개를 써야겠죠. 개달이겠지. 나 이제 순금 볼게요. 얘는 뭐야? 첫 번째, 두 번째 아닙니까? 그럼 백중자잖아. 됐어. 그럼 마지막 마속 볼게요. 마량은 마속의 형이래. 그럼 마량 다음에 마속이겠지. 근데 얘가 개상이래. 개 다음에 끝이 뭐가 있죠? 유가 있죠. 왜냐면 마속의 오형제라고 했잖아. 그럼 결국 이제 개 다음에 뭐가 돼야 돼? 유상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중상은 말도 안 되죠. 두 번째라는 건데 이미 얘 다음이 마속인데 맞죠? 유상이 된다. 정답은 4번입니다. 19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거 본문에 대한 일치부합 문제죠. 자를 사용하는 방식대로라면 이래서 물어봤구나. 이색은 정도전을 종지라고 불렀을 것이다. 정도전의 스승이 이색이니까 스승이 제자한테 아랫사람한테 부를 때는 자를 썼겠죠. 그건 정도전을 뭐 도전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종지가 맞죠. 성인으로 인정 맞죠. 공자는 두 번째라고. 공자의 자는 중리, 백중. 뭐야 이거. 조카가 숙부에게 그렇죠. 윗사람한테는 네,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2015년도에 시행되었던 550채 PSAT 상황 판단 첫 번째 1번부터 20번까지 해당하는 영상을 한번 우리가 해설을 해봤습니다. 너무 급하게 푼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이 잘못됐나?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해설을 정반대로 했습니다. 이것도 정정 댓글에 정정할 뻔했네요. 여기 있다. 이거 대충 봤잖아요. 아까 이것 때문에 눈에 시선이 팔려가지고 부모나 스승의 아들이나 제자를 부를 때는 본명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도전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종지아라고 불렀다고. 반대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종지아 이렇게 도전아 이게 맞다라는 겁니다. 니은디귿을 4번이 정답이고 20번 4번이 정답임을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이 소모가 됐어요. 1시간 28분이면 거의 90분인데 90분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흔치는 않아요. 그 7급에서나 있지. 25문제를 이제 한 번에 하니까 이건 이제 아무래도 5급이 난이도 높은 건 맞지만 그래도 5급은 이제 20문제씩 하는데 조금 어려웠던 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